도시는 언제나 빛과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매일 아침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하철역으로 몰려들고 밤이 되면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거리를 물들인다. 유리로 된 빌딩 숲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카페와 가게마다 음악과 대화가 흘러넘친다. 이처럼 현대적이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도시 전체가 쉼없이 움직인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과 번영의 한가운데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정지된 공간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오래전부터 방치된 낡은 집 한 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버려진 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 도시 한복판에 남겨진 금지된 구역에 가깝다. 철문은 이미 오래전에 붉게 녹슬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서질 듯이 삐걱거렸고 담벼락은 빗물과 바람에 씻겨 수십 년 동안 푸른 이끼와 검은 얼룩으로 뒤덮였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나가 텅 빈 구멍처럼 어둠만을 드러냈다. 마치 집 자체가 눈동자를 잃어버린 괴물의 얼굴 같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언의 위협을 보내는 듯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 집이 버려진 지 3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철거하거나 새로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옆에 낡은 건물들은 이미 헐리고 고층 아파트나 상가로 바뀌었는데 그 집만은 홀로 과거에 묶여있는 듯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재촉하며 시선을 피했다. 혹시라도 창문 안쪽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서였다. 낮에도 밤에도 그 집은 늘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그리고 세월 동안 수많은 소문들이 쌓여갔다. 밤이 되면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누군가는 늦은 비가 길에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깜박거리며 켜졌다 꺼졌다 하는 희미한 전등 불빛,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불을 켜고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까지. 그러나 전기 계량기는 이미 오래전에 끊겨 있었고 그 집에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어쩔 때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또 다른 이는 술에 취해 귀갓길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묵직한 노크, 규칙적인 두드림. 그러나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장난꾸러기의 장난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은 여러 명에게서 반복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뜩한 점은 누군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 반드시 어떤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담을 넘어 놀러 들어간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 한 명은 집 안을 탐험하던 중 갑작스럽게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다. 심지어 한때 철거를 시도하던 인부가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이라 보지 않았다. 그 집 자체가 사람을 밀어내고 침입자를 벌한다는 믿음이 굳어졌다. 그 결과 지금은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그 앞 도로마저도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해 빨리 벗어나려는 길이 되어버렸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지만 어른들은 늘 그들을 끌어내며 경고했다. 괜히 들여다보지 마라. 그 집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왜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도 오랫동안 방치된 집이 존재하는 걸까?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그토록 집요하게 그곳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의문은 이것이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삶과 웃음으로 가득 찼을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그곳에 살던 가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 집은 단순히 낡아 버려진 것일까? 아니면 어떤 어둠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일까? 도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집만은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 여전히 고요히 서 있다. 어쩌면 그 집은 지금도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들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이다. 건축학과 학생 5명은 오래된 도시 전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들은 학기 말 프로젝트 주제로 도시 속 버려진 건축물 조사를 택했는데 자연스럽게 이 집 이야기가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도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젊음의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은 그들을 주저앉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무거운 카메라와 삼각대, 손전등을 챙겨 들고 그들은 낡은 철문 앞에 섰다. 햇빛이 건물 뒤로 기울며 골목 전체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간이었다. 철문은 손을 대자마자 삐걱이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녹슨 경첩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지 못한 듯 곧 부서져 버릴 것처럼 흔들렸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들어가면 귀신이 인사할지도 몰라 하고 웃었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들의 코를 찌른 것은 곰팡이와 먼지가 섞인 오래된 집 특유의 눅눅한 냄새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공기조차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것 같았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거실 안쪽은 손전등 불빛으로만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의외로 내부는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구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단지 두터운 먼지와 거미줄이 덮고 있을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도자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흰색 바탕에 푸른 무늬가 그려진 고전적인 한국식 사기 그릇이었다. 그러나 그릇들은 모두 뿌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떠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숟가락 하나는 여전히 국그릇 안에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물컵이 반쯤 기울어진 채 멈춰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30년 넘게 비어 있었다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한 명이 그릇을 살짝 들어 올리자 바닥에 얇게 깔린 먼지가 그 자리의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그들은 층계를 따라 위층으로 향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며 울렸다. 2층 첫 번째 방은 침실처럼 보였다. 낡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시트가 덮여 있었고 모서리에는 쥐가 갉아먹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벽 쪽에 놓인 거울이었다. 전신을 비출 만큼 큰 오래된 거울이었는데 표면은 산산이 갈라져 거미줄 같은 금이 퍼져 있었다. 그 틈새로 비치는 손전등 불빛이 흩어지며 방 안을 불길하게 물들였다. 벽에는 희미한 검은 자국들이 곳곳에 번져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 불에 그슬린 흔적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벽지는 타있지 않았고 단지 거뭇한 얼룩만 남아 있었다. 학생들 중 한 명은 손끝으로 그 자국을 문질러 보았지만 검댕 같은 가루가 묻어나오지 않았다. 마치 벽 속에서 베어나온 상처처럼 쉽게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었다. 그들은 다시 위층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다락방이었다. 낮은 천장에 눌린 듯한 공간은 수십 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쌓인 먼지로 발자국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남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건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표면은 습기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색이 바래고 종이가 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1980년대의 가족 사진으로 보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딸아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딸아이의 얼굴 부분만은 모두 심하게 긁혀 있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여러 번 긁어낸 흔적은 마치 누군가 집요하게 아이의 모습을 지워버리려 한 듯했다. 어떤 사진은 얼굴 전체가 하얗게 찢겨 있었고 어떤 사진은 눈 부분만 집중적으로 긁혀 있었다. 학생들은 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단순히 낡고 버려진 집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눈빛이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단순히 시간이 멈춘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지와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깃든 공간이었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 들고 있던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들 중 가장 침착한 성격의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낡은 사진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아이의 얼굴만 훼손한 거잖아. 왜 하필 아이일까? 옆에 있던 태호가 불안한 듯 웃으며 대꾸했다. 혹시 아이가 죽었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보통 가족 사진을 이렇게 망가뜨릴 이유가 없잖아.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호기심과 미지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은 열망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상자 안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진 아래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몇 장이 접힌 채 놓여 있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군데군데 얼룩져 있어 읽기 어려웠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다. 딸아이가 밤마다 울어요.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부른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락방에 있던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벽 쪽에 깨진 거울을 떠올렸다. 2층에서 본 그 금이 간 거울 말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엔 오싹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기록이었다. 편지는 더 이어졌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사진 속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책에서 읽던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 기록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모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다. 그때 바닥에서 톡톡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다락 천장에서 미세하게 흙먼지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위층 가직 살펴보지 않은 좁은 천장 공간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거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지훈이 속삭이듯 말했다. 쥐 같은 거겠지? 아니면 고양이나 태호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 작은 소음조차 학생들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수지는 손전등을 들고 천장으로 빛을 비추었다. 오래된 목재 사이사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 보였지만 뚜렷하게 형태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다락방 구석에서 스며나왔다. 분명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바람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몰고 왔다. 사진과 편지를 손에 들고 있던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이 모였다.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내려가자,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태호가 고집을 부렸다. 아니, 조금만 더 조사해보자. 이렇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그냥 나가면 후회할 거야. 게다가 우리 과제는 일어나 발견이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 그 말에 다른 학생들은 망설였다. 분명히 두렵고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미스터리로만 남을 것 같았다. 결국 그들은 다락방을 더 뒤지기로 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트렁크가 놓여 있었다.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손만 대도 툭 하고 부서질 듯했다. 지훈이 그것을 열자 안에서는 오래된 인형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천이 찢기고 눈이 빠져 있었으며 어떤 인형은 얼굴 전체에 검은 그을음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들 밑바닥에서 또 다른 사진 묶음이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아이 혼자 찍힌 사진들이었다. 놀이터에서, 생일 파티에서, 혹은 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어김없이 모든 사진에서 아이의 얼굴 부분은 칼로 긁힌 듯 훼손돼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몇 장의 사진 뒷면에 적힌 글거였다.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거울은 진실을 보여준다. 그 웃음을 지워야 한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글씨는 분명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쓴 듯했지만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락방에 정적이 흘렀다. 오직 낡은 집의 나무가 수축하며 내는 삐걱거림만이 들려왔다. 다락방의 정적은 시간이 멈춘 듯 무거웠다.
학생들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기괴한 문구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이 집에 감춰진 진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수진이 결국 속삭였다. 동의해. 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야. 지훈도 맞장구 쳤다. 그러나 태호는 아직도 사진 묶음을 손에 꼭 쥔 채 놓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확인하자. 방금 발견한 편지랑 사진만으로는 뭔가 연결고리가 부족해. 저 아래 1층 거실 책장.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다락 천장에서 또다시 먼지가 흩날리며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마치 위쪽에서 목재가 삐걱이며 누군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봤지? 들었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학생들은 결국 빠른 걸음으로 다락을 내려왔다. 다급하게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는 동안 지훈은 뒤에서 등줄기를 스치는 시선을 느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자 어둠뿐 아무도 없었다. 거실에 도착하자 책장은 이미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학생들은 손전등으로 비추며 책들을 하나씩 꺼냈다. 대부분은 곰팡이가 핀 오래된 소설책과 신문이었지만 맨 안쪽 구석에서 수진이 얇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의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7년 3월 12일. 오늘도 아이는 거울을 보며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1987년 5월 2일.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남편뿐이었다. 아이는 사라졌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눈빛이 낯설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이가 사라졌다. 사진에서 얼굴이 지워진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록은 더욱 기이했다. 1987년 6월 10일. 거울 속에 아이가 있다. 분명히 웃고 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뜨렸지만 그 순간 남편이 미친 듯이 화를 냈다. 그는 그 애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했다. 순간 학생들 모두의 시선이 2층 방에 깨진 거울을 떠올렸다. 그것이 단순히 낡아서 부서진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만 읽어. 민정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마지막 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1987년 8월 21일. 오늘 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가 곧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혹시 그곳에? 마지막 문장은 도중에 끊겨 있었다. 잉크가 번진 흔적은 마치 글쓴이가 갑작스럽게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암시했다. 지하실, 태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수진이 답했다. 그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집 구조상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닥 곳곳을 손전등으로 비추던 지훈이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래된 양탄자 아래 사각형의 희미한 경계선이 있었다. 여기 뭔가 있어. 지훈이 양탄자를 걷자 철제 고리가 박힌 나무 문이 드러났다. 마치 땅속으로 이어지는 비밀문 같았다. 순간 모두의 심장이 요동쳤다.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열어보자 여태호가 고집을 부렸다. 미쳤어. 이런 기록을 봤는데도 수진이 크게 반대했지만 이미 태호의 손은 고리를 붙잡고 있었다. 낡은 문을 당기는 순간 비걱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어둠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다. 사다리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섬뜩한 기운이 위로 솟구쳐 올라왔다. 그들은 숨을 삼켰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의 진실에 다가섰다는 사실이 그들을 발길 붙잡듯 끌어당겼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본 학생들은 떨리는 눈빛으로 합의했다. 내려가 보자. 그 말과 함께 그들은 어둠 속 지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옛 시청 기록을 들춰보면 이 집은 한때 마을 사람들에게 성처럼 불리던 저택이었다. 주인은 박 회장, 이름만 대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1980년대 서울의 호황기에 건축, 무역, 부동산에 손을 뻗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박 회장은 재산뿐 아니라 화려한 생활로도 유명했다. 도심 한복판에 대저택을 지어 올리면서 사람들은 그의 부를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시기했다. 외관은 서양풍 석조 건물의 기와 지붕을 혼합한 독특한 양식이었고 넓은 정원에는 수입해온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이웃들은 서울에서 제일 잘나가는 집 기라 부르며 혀를 내둘렀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어린 딸 하나. 아내는 언제나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이웃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품격 있는 여인이었고 딸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며 동시에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다. 그 집의 문턱은 높은 담과 철제 대문으로 막혀 있어 아무도 쉽게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는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 회장의 돈이 모두 깨끗한 돈은 아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뒷골목에서 그와 만나는 낯선 사내들을 봤다는 이도 있었고 밤늦게 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나 언론은 결코 그와 관련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걸 은폐하는 듯 기록은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택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은 대문 틈새로 안을 엿보며 주령이 산다라며 장난쳤고 어른들은 저런 부는 오래 못 간다라며 수군거렸다. 그럼에도 매일 밤 2층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이 집이 단순히 부유한 가정 그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아내가 치던 그 곡들은 언제나 우아하고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슬펐다. 그리고 1989년 여름 그 피아노 소리가 마지막으로 마을에 흘러나온 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이웃들의 증언은 아직도 공포처럼 남아있다. 한 노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2층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남자의 굵은 고함과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교차하더니 갑자기 창문 너머로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는 것이다. 그는 놀라 달려갔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다른 이유도 같은 시각, 집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기나 타는 냄새는 없었다. 마치 불길만 환영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은 고요했다. 불에 탄 흔적은 단 한 점도 없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의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먹다 만 저녁상이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반쯤 덮인 담요가 그대로였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박 회장도 그의 아내도 딸도 마치 한순간에 증발한 듯 그 넓은 집안에서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 기이한 사건은 즉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기사가 삭제되듯 사라졌다. 시청 기록에도 단순히 거주자 이전 행방불명이라고만 남아있을 뿐 수사자료나 공식 결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속삭였다. 박 회장이 해서는 안 될 거래를 하다가 보복당한 거야? 아니야. 그 집이 사람을 삼켜버린 거지? 그날 이후 그 웅장했던 저택은 돌연히 죽은 공간이 되었다. 대문은 녹슬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였으며 창문마다 어둠만이 가득했다.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도시의 발전 속에서도 오직 그 자리만 시간이 멈춘 듯 고립되어 있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 회장의 재산 규모와 사회적 위치 때문에 언론도 처음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자들은 대문 앞에서 밤을 새우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신문에는 부유층 저택에서 벌어진 의문의 실종시라는 제목이 연일 실렸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집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혈흔이나 폭력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옷장에는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은행 계좌나 여권 등도 언터치트 상태였다. 도망을 갔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점은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는 분명히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건너편 집의 노인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고 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혹시 집안에서 불법 실험이나 정신착란을 일으킬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추측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집 내부에서는 단지 타다 남은 초 몇 개와 벽에 희미하게 그을음 자국이 보일 뿐이었다. 소방관이 말하길 불길은 분명 있었던 것 같지만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수사는 갑자기 중단됐다. 신문은 더 이상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경찰은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모호한 결론만 남겼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을에선 오히려 더 끔찍한 소문들이 떠돌았다. 박 회장이 어두운 거래를 하다가 원한을 샀다더라. 그날 밤 누군가 와서 가족을 전부 없애버린 거지? 아니야, 딸아이가 이상한 존재였어. 거울을 보면 웃기만 하고 그림자도 제대로 비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 집 자체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땅 위에 세워졌대. 일본 시대의 병사들의 시체를 묻은 자리라던가.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실 여부를 떠나 사람들은 점점 그 집에 무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저택에 들어가려는 이들이 몇 번 있었지만 결과는 늘 불길했다. 1992년 한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다.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아이를 봤다. 아이가 날 밀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1997년에는 철거업체가 집을 허물기 위해 장비를 들이댔지만 첫 번째 해머가 벽을 치는 순간 기계가 갑자기 멈추고 기사 한 명이 팔이 부러졌다. 그 뒤로 누구도 철거를 시도하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고들 했다. 2층 창문, 바로 사건 당일 불길이 번졌다는 그 방이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창문 안쪽에 불쑥 나타나는 검은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집 앞을 지나가다 이름을 부르면 창문에서 대답이 들린다라는 괴담이 유행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서로를 부추기며 장난처럼 집 앞에 다녀오곤 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이후 열이 오르고 악몽에 시달리며 며칠을 알아눕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차 공식 기록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날 이후 저 집은 살아있는 집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야? 저택은 점점 더 낡아갔다. 잡초는 무릎까지 자라났고 벽은 시커멓게 곰팡이가 번졌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집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구조는 여전히 견고했고 창문은 깨져도 다시 붙은 듯한 흔적을 남겼다. 마치 집 자체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을 도심의 금단 구역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화려한 도시 속 유일하게 시간이 정지한 듯한 장소.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나 누구도 눈을 떼지 못하는 곳.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접어들자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잊힌 듯 했다. 신문 아카이브를 뒤져보면 단 몇 줄짜리 기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살아있었다.
특히 당시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가 본 건 분명히 불길이었어. 창문 너머로 붉은 불빛이 요동치고 있었지. 그런데도 불은 번지지 않았어. 마치 집 자체가 불을 삼켜버린 것 같았다. 어떤 이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또 다른 이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했다. 증언들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한 가지였다. 그 집안에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사건 후 몇 년간 집을 소유하려는 이들이 몇 차례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은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집을 둘러본 뒤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다. 한 부동산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 빈집인데도 안에 들어가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계약서를 꺼내려던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도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주변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가득 차게 되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 속에서 그 낡은 집은 오히려 더 두드러졌다. 마치 시간의 균열처럼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집을 피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접근하려 하면 어른들이 호되게 야단쳤다. 택배기사나 배달원들도 그 집 앞 주소를 기피했다. 심지어 지도 앱에도 집번호가 누락된 채로 표시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과제 조사를 위해 집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들은 건축학과 학생들이었고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 특징을 기록해야 했다. 그날 학생들은 낡은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액자. 거기에는 1980년대 가족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모두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특히 소녀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낸 듯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학생들 중 한 명은 이거 일부러 지운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위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올라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소리는 곧 사라졌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중에 학생들은 돌아와 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님, 그 집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학생들은 며칠 동안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어떤 학생은 꿈에서 소녀를 보았다고 했다. 창백한 얼굴, 흐릿한 눈동자, 그리고 되왔어 라는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고. 이러한 경험담은 또다시 지역사회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집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렸다. 심지어 집 앞을 지날 때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그 집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장소가 아니야? 그 안에서 그날 밤의 시간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 거야? 그 순간이 1989년의 비명이 아직도 벽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저택은 도시 한가운데서도 외롭게 남았다. 주변의 건물들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오직 그 집만은 과거에 묶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심의 괴이한 구멍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박씨 가족은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야. 그 집 어딘가 벽이나 지하실 혹은 시간의 틈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 말은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대학생들이 발견한 단서들은 그저 우연이라기엔 너무 생생했다. 그들은 집을 나선 뒤에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 때문에 며칠 동안 괴로워했다. 결국 이 기묘한 집의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중 가장 호기심이 많던 건축학과 3학년 지수는 시청 자료 보관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기록을 뒤적이다가 그녀는 낡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1980년대 후반 작성된 경찰 조사 보고서와 함께 가족의 재산 목록, 그리고 주민 진술서가 묶여 있었다. 그 속에는 뜻밖의 물건도 끼어 있었다. 바로 박 여사의 일기장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물건 중 일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류와 뒤섞여 버린 모양이었다. 지수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규칙적으로 적힌 가계부와 짧은 일상 기록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글씨는 급격히 달라졌다. 획은 삐뚤어지고 문장은 끊기며 점점 더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의 시선을 멈추게 한 한 줄이 있었다. 그 애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어. 지수의 손끝이 떨렸다. 단순한 공포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건축물이 사람의 기억과 함께 늙어간다고 믿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일기장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두가 숨을 삼킨 채 페이지를 넘겼다. 글자들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마지막 부분에는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는 낙서와 거울이라는 단어만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학생들은 캠퍼스 카페 구석에 모여 토론했다. 혹시 그 소녀가 무언가의 시였던 건 아닐까? 일기장에 적힌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귀신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어느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었다. 며칠 뒤 학생 중 한 명은 용기를 내어 마을의 노인들을 직접 찾아갔다. 회색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파는 질문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 집에 살던 박씨 말이지. 그 사람은 마지막에 무당을 불렀어. 내가 직접 봤거든. 한밤중에 흰옷을 입은 남자가 짐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갔지? 다음 날 새벽 그가 나오는 걸 봤는데 얼굴이 사색이더라. 나중에 들으니 그 무당이 그러더군. 이 집안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게 있다. 조심하시오. 그렇게 말했대. 노파는 손을 떨며 십자가 목걸이를 꽉 쥐었다. 나는 그 뒤로 절대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거기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을 거야.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무당의 경고와 박 여사의 일기 내용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은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을 겪는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 한 부동산 회사가 집을 철거하려 시도했을 때도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를 맡은 인부 중 한 명이 2층 외벽을 해체하려다 발판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이다. 목격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사람은 분명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어. 게다가 발판도 튼튼했지? 그런데도 마치 누군가 등을 세게 밀어버린 것처럼 그대로 추락했어. 이 사건 이후 철거 계획은 즉시 취소되었고 집은 다시 방치되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속설이 생겨났다. 그 집 2층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학생들은 하나의 의문에 사로잡혔다. 정말로 집안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일까? 그러나 일기장에 남은 글자들과 노파의 증언,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사고들은 너무도 구체적이었다. 그 집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비명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장소인 듯 보였다. 학생들은 결심했다. 단순한 소문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기로. 그러나 그들의 결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학생들은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다. 누군가는 일기장에서 본 단어들이 꿈속에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밤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에 시달렸다. 그러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다. 지수는 다시 시청 기록실을 뒤졌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문서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당시 경찰이 작성한 비공식 메모였다. 공식 보고서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조사관 개인이 남겨둔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2층 침실 거울 앞에서 이상한 흔적 발견? 마치 안쪽에서 손자국이 찍힌 것처럼. 그러나 유리는 깨지지 않았음. 설명 불가. 이 짧은 기록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거울이라는 키워드가 일기장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번엔 직접 현장을 더 꼼꼼히 조사하기로 했다. 낮에 집으로 들어간 그들은 먼지가 가득한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의 일부는 금이 갔을 뿐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지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거울 표면을 살폈다. 그 순간 그녀는 섬뜩한 것을 발견했다. 금이 간 표면 사이로 희미하게 찍힌 손바닥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안쪽에서 누군가 강하게 누른 듯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거울의 뒷면은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다. 그 안쪽에 사람이 들어갈 공간은 전혀 없었다. 봐, 여기. 이거 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을 불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흔적을 들여다봤다. 안에서 찍힌 자국 같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누군가 농담처럼 혹시 안쪽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은 단서를 찾아내려 했다. 구석에 방치된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흩어져 나왔다. 그것은 가족의 일상 사진 같았지만 유독 소녀의 얼굴만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칼로 긁어낸 듯한 자국, 혹은 일부러 번져버린 잉크. 왜 항상 이 아이 얼굴만?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때 학생 중 한 명인 수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아이가 뭔가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어머니의 일기도 그렇고 증언도 그렇고 결국 모든 게 그 아이에게서 시작된 것 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떠올렸다. 예전에 들은 게 있어? 그 집 근처에서 오래 살던 분이 말하길 그 아이는 가끔 새벽마다 혼잣말을 하곤 했대.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상대방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쯤 되자 학생들은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일기장, 경찰 메모, 주민 증언, 그리고 지금 눈앞의 거울까지. 모든 단서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집의 비밀은 다이와 거울에 얽혀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왜 아버지 박 씨는 무당을 불렀을까? 단순히 아이의 이상 행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알았던 걸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학생들은 다시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드디어 당시 박 씨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적이 있다는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노인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마지막 몇 달은 정말 이상했어. 아이는 늘 창백했고 밤마다 울거나 웃었지. 특히 거울 앞에서. 내가 그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 거울 표면에 습기처럼 무늬가 생겨 있었어. 꼭 손자국 같았어. 그런데 방엔 나와 아이밖에 없었는데 그는 손을 떨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사건 나기 바로 전날 내가 들었어. 박 씨가 부인에게 말하더군.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저 아이는 우리 딸이 아니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기장 속 문장과 동일한 대사가 실제로도 존재했던 것이다. 즉, 그것은 단순한 어머니의 불안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느끼던 공포였다. 그날 밤, 학생들은 다시 모여 의견을 나눴다. 혹시 가족이 사라진 게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식 같은 게 아닐까? 무당이 와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그 결과로 모두 사라진 건 아닐까?
그 가설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봉인한 장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봉인이 아직 유효한지 아니면 이미 깨져버린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학생들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다. 어떤 이는 대놓고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 대해 캐묻고 다니지 마. 오래된 상처를 파헤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그러나 이미 호기심은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여러 조각난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어 붙이려 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소문이 드러났다. 집을 관리하던 부동산 업자 중 한 명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흘린 적이 있다고 했다. 사실 그 집을 철거하려던 날에 죽은 인부 말이야. 그가 떨어지기 직전 무전기로 이렇게 말했어. 누가 내 뒤에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그대로 추락했지? 현장에 있던 모두가 들었어. 이 증언은 공식 보고서에는 남지 않았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거기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다. 다른 소문도 있었다. 1990년대 초 잠시 그 집을 임대해 살던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짐을 싸서 떠났다. 이유를 묻자 그들은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했다. 우리 아이가 밤마다 울어요. 누군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부른다고. 이쯤 되자 학생들은 섬뜩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거울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와 이 세상을 잇는 통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통로가 열린 이유, 그리고 왜 박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시청 지하 보관소에서 폐기 직전의 자료를 찾았다. 그 안에는 무당이 작성한 듯한 의식 관련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번진 한자로 적혀 있었지만 해독 가능한 부분은 이랬다. 이 집의 아이는 이미 선택되었다. 밤마다 거울은 열리고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손짓한다. 끊어내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패하면 집 전체가 삼켜질 것이다. 이 문장은 학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혹시 가족이 사라진 건 의식의 실패 때문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설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은 집이 왜 아직도 남아있는가였다. 만약 단순히 낡은 건물이라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미 헐렸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수십 년간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철거를 추진한 사람은 사고를 당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했다. 마치 그 집 스스로가 존재를 지키려는 것처럼. 학생들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집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봉인된 무언가가 있는 장소야.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 결론은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봉인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이미 이상한 징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사이에서 잦은 불면, 악몽,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목격되었다. 지수는 어느 날 친구들에게 고백했다. 어젯밤 거울을 봤는데 내 뒤에 낯선 아이가 서 있었어. 그런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 집의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조사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일상이 그 집에 연결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더 이상 깊은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공포와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겨진 기록들은 여전히 그 집의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다. 그 집은 살아있다. 박씨 가족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안 어딘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로써 조사와 소문의 이야기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아이와 거울, 무당의 의식,
사라진 가족,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불행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도시 한복판, 그 낡은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지훈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끝까지 호기심을 버리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소문일 뿐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캠코더와 삼각대를 챙겼다. 나머지 학생들은 말렸다. 얘야, 장난치지 마. 밤에 혼자 거기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훈은 완강했다. 건물 안을 직접 촬영해 보여주면 모든 소문이 사라지고 괴담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그 낡은 집만은 어둠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서 있었다. 지훈은 낡은 철문을 밀어 올리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순간 마치 집이 그를 삼켜버리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1층 거실 한가운데 삼각대를 세우고 캠코더를 켰다. 붉은 불빛이 켜지며 녹화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모든 방을 하나하나 보여주듯 걸어 다녔다. 부엌에 먼지 쌓인 식기, 벽에 남은 그을음 자국, 부서진 가구들. 모두 낡았지만 특별히 귀신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었다. 봐라, 아무 일도 없잖아. 그는 작게 중얼이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시계가 자정을 알릴 무렵 집 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는 듯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커튼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지훈은 2층 침실에 자리를 잡았다. 카메라를 침대 맞은편에 두고 자신은 벽에 기대어 앉았다. 처음에는 졸음이 몰려왔지만 곧 그는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다. 거울. 벽 한쪽에 걸린 깨진 거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분명히 불은 꺼져 있는데 거울 속은 어딘가 환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거울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보았다. 작은 아이의 실루엣. 그림자는 작고 왜소했지만 또렷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지훈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얇고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히히히. 마치 장난치는 아이 같았지만 공허한 집안에서 울려 퍼지니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훈은 급히 전등 스위치를 켰다. 불빛이 번쩍이며 방 안을 환히 비췄다. 하지만 아이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거울 속 역시 평범한 어두운 반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분명히 잡혔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했다. 농담이 아니었어.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상자가 스스로 흔들리더니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원래 있던 낡은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있었다. 바로 지금 집안에서 찍힌 듯한 모습.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누가 이 사진을 인화해 나무 상자 속에 넣을 시간도 없었다. 지훈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게 어떻게... 그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도 함께였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붙잡았다. 이건 모두 기록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념이 더 강했다. 그리고 그때 거울 속 아이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거울 속 아이의 형체는 점점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자처럼 희미했지만 이제는 얼굴 윤곽까지 보일 정도였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반을 가리고 있었고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찢어진 듯 올라가 있었다.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눈을 돌릴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다.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입김이 허공의 희미한 안개처럼 퍼졌다. 지훈은 두 팔을 비비며 추위를 느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마치 집 자체가 살아있는 듯 무언가 그를 집어삼키려는 기운이 뻗쳐왔다. 히히히.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분명히 그의 귀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속삭이는 듯 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자 아이는 어느새 거울 속에서 벽 밖으로 반쯤 몸을 내밀고 있었다. 반투명한 형체가 천천히 현실로 스며 나오는 듯 했다. 지훈은 뒤로 물러서며 협탁에 부딪혔다. 사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중 몇 장은 원래 보았던 가족 사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 그 사진 속에는 여러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모두 똑같았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검게 번져 있었다. 그들의 배경은 언제나 이 집의 내부였다. 마치 이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영원히 사진 속에 갇혀 있는 듯 했다. 지훈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사진들을 다시 집어넣으려 했다. 그러나 손끝이 또 다른 사진에 멈췄다.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단체로 웃으며 집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다. 문제는 그 사진을 그 누구도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상황을 기록하려 했지만 화면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니 잡음으로 가득 찼다. 스피커에서는 여성의 낮고 길게 끌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가. 지훈은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서는 낯선 그림자가 카메라 렌즈 바로 앞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때 갑작스레 2층 복도의 불이 스스로 켜졌다. 노란 빛이 깜빡이며 어두운 집 안을 비추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다. 발소리가 계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또각, 또각, 또각. 그것은 아이의 발소리도 성인의 발소리도 아니었다. 이상하게 무겁고 동시에 가벼운 설명할 수 없는 발걸음이었다. 지훈은 카메라를 움켜쥔 채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기록한다. 두려움에 지지 않아.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거울 속 아이가 완전히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은 구멍처럼 까맸다. 입술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고 거기서 웃음이 흘러나왔다. 히히히. 지훈은 뒷걸음질 치다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다.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져도 여전히 켜져 있었고 붉은 불빛이 상황을 기록했다. 화면에는 아이의 형체가 점점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이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흩날리며 허공을 메웠다. 종이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둘씩 벽에 붙어 사라졌다. 마치 집이 새로운 기억을 흡수하는 듯 했다. 지훈은 비명을 참으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가 다시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더욱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거울 속에는 이제 아이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키 크고 작은 형체들 모두가 얼굴 없는 실루엣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분명히 잠그지 않았는데도 쇠사슬이 스스로 걸린 듯 꼼짝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마.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였다. 지훈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카메라 화면을 흘끗 보았다. 화면에는 자신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손이 천천히 그의 어깨에 얹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차가운 손길이 지훈의 어깨를 짓눌렀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흔들어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 손은 얼음처럼 단단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히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지훈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눈이 공포로 크게 부릅떠져 있었고 뒤에서 작은 아이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히히히. 그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의 입이 아닌 집 전체에서 울려나오는 듯했다. 벽과 천장, 바닥이 동시에 웃고 있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그제야 손길이 사라졌고 그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얼굴을 부딪혔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나가야 해.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계단은 이미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듯 내려가도 1층에 도착하지 않았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뒤를 돌아보자 아이가 계단 난간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 눈은 끝없는 어둠처럼 깊었다. 같이 놀자.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고개를 흔들며 더 빠르게 내려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발밑이 허공으로 변했다. 그는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다. 쿡.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카메라가 손에서 튀어나갔다. 화면은 잠시 검게 변하더니 다시 켜졌다. 카메라 렌즈는 옆으로 넘어져 계단 밑을 비추고 있었다. 렌즈 속에는 바닥에 쓰러진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그러나 곧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화면 속 지훈의 몸 위로 어둠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니 그를 삼켜버렸다. 잠시 후 지훈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바닥에는 피 한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 화면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바로 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는 집 안복도의 어둠 속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처럼 서 있었다. 표정은 공허했고 눈동자는 까맣게 잠식되어 있었다. 어서 와. 낯익은 그의 목소리가 그러나 본래의 지훈이 아닌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카메라는 그 순간 강하게 흔들리더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금이 간 렌즈 너머로 마지막 장면이 찍혔다. 어둠 속에서 줄지어 선 실루엣들. 그중 맨 앞에는 이제 막 새로운 그림자가 된 지훈이 서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지훈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계단 밑에서 작은 물체 하나가 발견되었다. 지훈의 카메라였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 안에는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친구들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힌 장면,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와 그 옆에 서 있는 지훈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비명과 함께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은 꺼졌고 이후 더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지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단 하나. 집안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듯한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지훈이 사라진 이후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괴담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행방불명 사건이 실제로 기록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유령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었다. 친구들이 제출한 카메라 영상은 경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증거물로 영상을 확보했으나 공식 기록에는 단순한 편집 영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건 진짜다라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다. 결국 시 당국은 집을 다시 봉쇄하기로 했다. 거대한 철문이 설치되고 주변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그 집을 부수거나 철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관계자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철거 작업 중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더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더 커졌다. 사람들은 차라리 집을 없애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마치 집 자체가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주변 주민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썼다. 오히려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 앞을 지나갔다. 그곳을 오래 바라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불길한 꿈을 꾼다고 했다. 꿈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낯선 그림자가 곁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지나며 도시는 점점 더 현대적으로 변했다. 초고층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늘어섰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낡은 집 한 채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섬처럼 그곳은 도시의 풍경 속에서 이질적으로 서 있었다. 낮에는 단순히 오래된 폐가일 뿐이었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창문이 덜컹거렸고 빈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호기심에 몰래 집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혹은 돌아오더라도 심각한 사고를 당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병을 앓게 되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집에는 아직 그 아이가 있다. 1989년에 사라졌던 그 소녀 말이야. 그녀의 이름조차 이제는 기억하는 이가 드물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집의 아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웃고 낯선 일을 집어삼키며 새로운 영혼을 집의 일부로 만든다고 믿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지훈의 모습도 이제 그 집의 창문 너머에서 볼 수 있다고. 아이 옆에 서서 무표정하게 그러나 분명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고. 시간이 흐르며 집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도시의 금기된 공간이 되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일부러 길을 돌아가며 그 앞을 피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개발 바람이 불고 수많은 건물이 철거되는 동안에도 그 집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철거 명령이 내려져도 작업자들이 사라지거나 죽음을 맞으면서 결국 포기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 집은 스스로를 지킨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도 시간이 멈춰 있다. 화자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을 전한다. 도시의 중심부, 가장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집이 있다. 우리는 종종 깊은 숲이나 외딴 산속에서 공포를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길가, 우리의 삶 곁에 서 있는 그런 집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장면은 2층 창문.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잠깐 아이의 얼굴이 미소 지으며 스쳐 지나간다.